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중공군 참전하고 이제 휴전협정 비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휴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좌익의 그 폭력 방식, 대화하고 협상하고 전쟁하는 이런 방식이 그런 유전이 다른 형태를 통해서 이 70년이 넘어갔지만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전쟁이 되었고, 그 위대한 메가드 원수가 결국은 몰락한 것이 중공군 참전의 그걸 정정 경점이죠. 그 송자 병법에는 제가 송자 병법 말씀을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첫 장에 전쟁은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고 하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법, 전쟁의 핵심의 기술이 병법이거든요. 그 한신이 10대 때부터 병법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당신은 칼사 못하지만 그 전쟁의 이론을 달달달 외웠는데, 손자 병법의 핵심은 속임수입니다. 내가 당할 때 약하게 보이고 그 위장술이죠. 병법의 기본은 속이는 겁니다. 다른 문제를 속이고 내 의도를 속이는 것이고 병법의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병법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간에 이제 속임수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나와 상대방을 알아야 백전백승 한다는데, 메가드는 유엔군의 성격은 잘 압니다. 그런데 메가드는 대한민국을 몰랐고 북한하고 중공군의 편제라든가 모택동이 누군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오로지 일본에 대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경적, 적을 경솔하게, 적을 무시하게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오정 장군이 옷을 벗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일단 교만하게 되면 이것은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량이든지 정치군 지도자들이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한다, 저까지 거, 그것이 바로 몰락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메가드의 몰락의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이고, 부르만의 회고록을 상고해 보면은 한국전쟁이 일어났다고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부르만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조짐이거든요. 월드워3이 태어난다 이야기입니다. 이 조짐은 3차 대전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3차 대전으로 터지기 전에 그 3차 대전이라는 것은 소련군이 여러 번 베를린 동독하고 베를린 동독에서 폴란드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탱크가 기갑부대가 있는데 동유럽에서 소유럽으로 침공해 올 조짐이다. 그러면 3차 대전의 조짐은 한국전쟁인데 여기에서 기세를 꺾어야 된다. 이것은 스탈린의 거다. 스탈린이 여기서 펌프질했다. 한국에서 그들을 막아야 된다. 3차 대전 조짐이다. 그래서 1차 대전 터졌죠. 2차 대전 터졌죠. 그러면 3차 대전 터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완전 소리로. 그러면 더 이제 웃기는 이야기인데, 웃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극인데, 한국전쟁을 해가지고 아시아에서는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군수라는 게 아주 전쟁 특수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그죠?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전쟁으로 전쟁에 여기서 돈이라든가 무슨 전쟁 물자라든가 이거 화끈하게 다 내놓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은 그 생각입니다.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 경제병력이라든가 달러가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독일. 한국전쟁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가 분단된 소득이었습니다. 나토를 무장하죠. 막강한 탱크를 보내죠. 그래서 독일을 재무장하고 경제개발시키면서 일본과 같이 강력한 군사 경제적인 강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의 의장을 붙여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유럽 대일본만 돈 버는 게 아니죠. 어디 벌써 유럽이 어디? 독일 포도. 그러지 가서 같은 국가니까 말은 안 했지만 당신도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돈 좀 주셔.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전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이 그때 국제에서 읽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의 삼각 원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컸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 3차 대전에 어떤 그 공포가 우리나라 같은 한국 사람들은 이 핵무기 뭘 모르는데 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강대 국가들은 3차 대전의 공포가 대단히 컸다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왔을 때 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의회 지도자들은 한국 전쟁이 도대체 아메리칸 인터리스트, 내셔널 인터리스트,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말이야. 계속 전쟁하면서 그걸 지워지라는 거예요. 이 지워지. 그거는 우리가 지워지라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반도 운명에 한반도 김정을 재는 거하고 우리가 남북 간에 가는 거하고는 인터리스트가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트럼프 노무현 대통령이 49년 6월 달에 철수를 한 것을 미 국무부가 반대를 했어요. 절차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땡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군대가 경찰 수준으로 경무장 되었고, 이 남한에 있는 이 일본군 무기가 남한산치요. 제주도도 무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총호가 수류탄하고 박격포 맡겨주고 경찰 정부 수준으로 무장시키고 전부 다 일본으로 가져가고 필요없는 거는 제주도 앞바다에 펼쳐있습니다. 왜? 이승만 뭐 자기들 팽인데 국진 통일한다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고, 한국은 전 세계가 미국이 도와줄 나라가 많은데, 한국은 뭐예요? 미국의 관심이 밖에 있습니다. 이 엑시슨 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션 열도를 해가지고, 일단 방위를 시켰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유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떼었는데,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또 행편을 고롱고롱 하니까 길가에 버렸습니다. 기아라면서. 근데 그 아이가 깡패인데 얻어터진 겁니다. 와, 죽겠다 얻어터지가 중각하니까 그 버린 엄마가 양심이 갇히겠죠. 그 애를 다시 케어해가지고 젖도 주고 빨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I'm sorry 이래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맡긴 거, 부모라는 게 유해는 아닙니다. 유해네. 부모한테 맡기는데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얻어터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내 자식이가 하기가 피한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6.25는 우리의 큰 재앙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그 기회고 복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엔부 공세가 총 7차에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로 특히할 것이 이제 4차 51년 2월달에 있었던 집행리 전투, 여기에서 유엔군이 이제 막강한 화력을 통해서 저항을 해서 이제 공세를 둔화하고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해서 서울을 탈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 4차 전투입니다. 원조 집행리 전투라고. 그래서 이때 이미 이 중공군은 처음에는 인해전술을 해가지고 보급이라든가 이런 라인이 잡을 때는 이게 괜찮았는데 나중에 중공군을 붙잡아 보니까 집신이라든가 군함도 없고 3일, 이틀, 3일 굶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막걸리 먹고 깨가리를 치고 온 사람들이. 또 보니까 북부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형편이 없게 되고 스탈린이 어택동이가 계속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공군만 보내준다. 그리고 이 공군에는 북한 군대라든가 북한 파일럿이라든가 중공군 파일럿으로 해서 위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수물자 중공군에 대한 군사만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스탈린은 이 중공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런 것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차에 이제 중공군 공세가 가장 대규모가 있었는데 51년 4월 22일부터 30일입니다. 근데 이 중공군 공세 특징을 이주의 이 사령관이 분석을 딱 하니까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5일 내지 6일, 7일, 일주일 이상 중공군이 공세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5일 동안에 식량이라든가 쌀을 갖다가 이거 자기가 들고 간단 말이에요. 식량을 어느 정도 이거 한 달 식량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 장기세계 국부군하고 싸울 때는 인민군이 말도 통하고 뭐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피난민들 없고 연장에 가니까 식량 보급도 안 되고 보급이 안 돼요, 첫째. 그래서 그러면 중공군 공격 5일 내지 6일 뒤에 반격을 가하면 괴멸시킬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리주이 장군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리주이 장군은 메가드가 몰락한 이유는 적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적을 어떻게 하느냐? 대만에서 장기석이가 두 차례, 세 차례 거쳐서 계속 북부군을 지원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유엔군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전쟁이 확대될까봐. 그런데 다만 북부군 중에서 중공군에 참전했던 그런 그 심리전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중공군이 어떻게 전투를 하냐. 그래서 대거 전문 심리 요원들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공군의 편제라든가 어떤 심리전이라든가 작전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엔군과 미군 간에 이제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작전이 구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그 5차 중계 공세는 가장 대규모적으로 중공군 51개 사단이 투입된 집중적으로 서부 전선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왜 이제 또 퇴각하냐면은 유엔군의 공군력 발휘기죠.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있는 해군 한포 사격, 이 포사격과 이 유엔군의 공군 포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6차 공세인데 5월 16일부터 20일 동안 이제 동부전선에서 대규모 공격을 했지만 결국 이제 사상자를 내고 퇴각을 하고 오늘날 철의 삼각지라는 그런 지명이 있고, 그 당시 있었던 고지전이라고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차 공세는 53년 7월달 휴전 앞두고 이제 주로 이제 막판에 가면서 이 펜더캔은 유엔군은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활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기가 바로 옵니다. 근데 국군이 특히 5차죠. 6차 공세에서 헨리 전투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부단장이 정방으로 헬리콥터 타고 도망을 가겁니다. 특히 헨리 전투에서 한국군은 이민현한테 원군의 참패처럼 아주 엄청난 참패를 당하고 일개 사단이 이제 점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8군 사령관인 벤프티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군의 군 지휘권을 완전히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벤프티 장군은 한국군을 적절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병들, 지휘관들을 훈련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오늘날에 여러분 화랑대 여기 있는 서울여대 앞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알지 않습니까? 아마 벤프티 장군이 이 육사 교육하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벤프티 장군의 동상이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만든 우리나라의 육군 만든 참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지휘관들, 장성들의 아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했는데, 적진 모택동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폭격으로 팽극회한테 이제 도른을 유학을 했고요. 모택동 아들이. 그랬는데, 온 지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철보에서 작전이 일을 하는데, 유엔군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가보니까 아주 새까맣게 타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팽극회가 모택동한테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역시 아들이 존 아이젠하워
소령으로 와가지고 후방에 정부부 있었고 벤프리 장군도 아들이 있었고 조커 사회가 알죠. 그분도 아들이 여기 와 있었고 그래서 그 유럽이라든가 이 전유국들의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지만 그 아들들을 군 복무를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대가 완전히 지금 2년에서 1년 6개월을 무너졌죠.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70년사에서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남자답고 사회에서 쓸만한 인물이 되는 교육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옛날에는 3년 갔다 왔는데 지금 2년 6개월 중준도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표어져가지고 지금 청와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지원병 제도로 갈 수밖에 없죠. 군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니다. 자, 오늘 좀 30%안 빠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중단합니다. 무조건. 이제 시계 되시죠. 자, 이제 휴전협정에 대한 오늘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휴전협정의 제일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38선으로 하느냐, 국경선 문제죠. 현재의 전선에서 도착을 갈등을 받느냐. 북한은 처음부터 의제로 38선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38선 합시다. 남의 강국이 떼어쓰는 거예요. 근데 하면 떼어쓰는데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임 제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껌 씹고 앉아있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이슈는 뭐냐면 포로 송환 문제입니다. 이제 거제도라든가 북한이 거제도 있지만은 거제도 쪽에 이제 포로 수용소를 지어가지고 포로를 이제 정지가 되는데 처음에는 한 16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 유엔사가 저쪽에 북에 보고한 명단은 13만 2천 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공포로 석방한 것이 한 2만 5천 3만 정도 되죠. 그렇고 자, 근데 재미난 게 북한 쪽에서 중공군 쪽에서 포로가 뭐냐, 대북 북부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공군이 북한 쪽에서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포로를 갖다가 한 6만 7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포로 교환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군 포로를 돌려받은 숫자는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94년도에 지창수 소인이 가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군 포로가 무려 5만 명 이상이 잡혀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94년도에.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6만 명 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죠. 이 책이 나오게 되는데 풀어줬다는 겁니다. 안 풀어주고 결국은 아우슈 사강으로 보냈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뭐 400명인가 500명인가 얼마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남북한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 국고 포로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2001년도입니까? 이 임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장기수 비진항 장기수 64명입니까? 북한에 보내줬죠. 2001년도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이 임무는 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그 선전으로 이용하면서 그 임무시 지금 아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하면에 김대중 때 복식적으로 5억 떨어주고 노무현 때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는 지금 이게 나라 망할 지경으로 지금 무슨 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국군포로 대해서 이참 말이 없죠. 그런데 이 위안부 정신 때 좀 미치미치 나중에 제가 가방을 들지 않습니까?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식구들하고 가봤는데 제가 누님 말씀 요거 한마디만 합니다. 그거 제가 이제 인력이가 했던가 이렇게 정식 진열장을 잘 해놔도 그 좋은데 구호로 거제도 방공포로 보면 한 번도 폐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폐마. 거기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거. 제가 저 답사 가면서 거창 양민학살 사건 알죠? 국군이 모르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도 언제 몇 년부터인가 땅을 시도 시장들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올팔 알죠? 올팔. 기념관. 그거를 뭘 돈 떴는지, 그 국군들이 이래라 저래라 양민을 죽였다 해가지고 그 전시를 해놓고 막 관광 단지로 만들어놨어요. 그 뭔 차량들이라고. 근데 제가 보고 어디가 없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유해가 터졌는데, 인천 상륙작전 올라가면서 양민들을 대거 학살을 하게 되는데, 완장찬 보도연맹 분자도 아시죠? 자익분자 30명 명. 보도연맹들하고 앞잡이 해가지고 양민들을 죽이는데, 그게 영광이라든가 전남 쪽에 해가지고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전시하고 있습니까? 그거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게 방법 교육이에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저렇게 잘못해가 저래 한 것만 난리치고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 창문에 한번 가보라고. 제가 아주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인디언 서부 가면 그 바파로 물소들 바파로 있고 거기에는 곳곳에 기병대하고 인디언들이 총격전을 벌이거나 이리저리 해가지고 마지막 그 인디언들 이렇게 갈기 버리는 그런 데가 있죠. 그 말도 하나 하고 팻말 하나씩요. 운디든니 해가지고 거기에 기병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양민들 해가지고 갈기 버리고 인디언의 마지막 전투가 여기서 종결됐다. 팻말 하나 있습니다. 하나뿐이에요. 박물관도 없어요. 그런 데는. 왜? 그 나라의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예? 뭘 잘했다고 양민 학살이 난리를 떨고 온통 길거리에는 국군들이라든가 이런 공권적인 잘못된 것만 전태인 것은 동상이란 말 쓰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슈트 협정이 53년 7월 17일 체결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북쪽에서는 총대장이 팽덕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남일 장군, 또 뭐 클라크 이런 인물들이 저쪽에서는 팽덕해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 팽덕해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도 원래는 우리나라 압록강을 건널 때 인표 알죠? 그게 이제 군총상을 가졌습니다. 인표가 몸이 아프다고 팽개게 되고, 그 당시에 그 빅스트레이크를 합니다. 주덕, 인표, 그 다음에 팽덕해 이래 되는데, 빅스트레이크는 대단한 것이죠. 이 모택동의 고향의 구배입니다, 구배. 나이가 4살, 5살짜리 연하였는데, 팽덕해가 모택동에 비해서. 원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국부군 출신이고, 알다시피 여러분 수암사건 그 장양란 사고친 장양란 동북군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유학에서 일본군에서 공부를 좀 했고, 모스크바에서 군대를 좀 했고, 굉장히 외국의 이 정세에 밝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나이가 또 이런 식으로 나이랬대요. 군 출신이라서. 결국은 59년에 문화대혁명 시절에 이거 모택동 자기 동주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직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 이거 거들납니다. 편지도 쓰고 직접 이야기도 했어요. 뭐 친구 구배처럼 지내니까. 그게 미움을 사가지고 공이반한테 혼났는데,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이혼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소평이 집권해가지고 유속이라든가 이런 팽덕회를 복권시켜줬던 겁니다. 아주 이 한국전이 끝나고 귀국했을 때는 팽덕회가 군에서 하나의 그 국방장관도 되면서 하나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팽덕회는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병사가 이 헛되이 희생되는 것을 굉장히 그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1년 1사후퇴를 해가지고 이거 내려올 때 굉장히 필요하셨습니다. 중화군이. 그래서 38선에서 군사를 스탑시킵니다. 병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순신 장군이 병사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노발대발을 하고 달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왜 군대를 징계를 안 하느냐? 누굽니까? 알죠? 김남욱이 알죠? 김일성이가 전방위 찾아와가지고 사태를 하면서 왜 말이야?
더 진격하지. 평상 죽을 맛인데, 침시 싣고 내려가란 말이에요. 동상 걸려가 다 썩어 있는데. 그래서 김일성하고 팽덕회하고 크고 작은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항미 원조 전쟁이라 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주라고 제일 앞장선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모택동과 주울레입니다. 그 주울레는 왜 그랬는지 이렇게 했냐? 국공 내란 때 45년부터 49년 사이에 이 공산당과 국부군과의 장기선 모택동 간에 치열한 내란이 있었는데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포도에 몰린 공산당 군대가 일개 15,000명 병력이 포도에 몰려가 포위를 당해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김일성 거기에 식량도 얻어먹으면서 은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울레가 이런 공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북조선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산 측의 계략과 입장을 보면은, 자,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데, 일단 무대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라. 무대를, 협상 무대를. 영화 배우가 있으면 우리 무대입니다. 예, 무대인데, 예를 들어서, 공산 측 사진 기자만 대동하게 하면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진 기자와 공산 기자들만 하느냐, 유엔군 기자도 오라 해가지고 이제 항의가 됐던 것이고, 사진 기자, 공산 측하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앉게 되면 그 의자를 중공군하고 북한 측 회담장 하는 거는 의자를 굉장히 높이 하게 의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깃발, 유엔군 깃발이라든가 미군 깃발보다 뭐의 깃발을, 중공기라든가 북한기를 만땅하게 한다. 그리고 유엔기를 조그맣게 하고, 굉장히 그렇게 무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성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기관 단청이라든가 무장한 사람들 있죠, 군인들 있죠.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마치 항복하러 온 것처럼 그 기자들이 그렇게 딱 집도로 연출을 한 겁니다. 이거 뭐지 해가지고 이주희 장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것이고, 또 협상을 지연시키면 자유진영은 자기들이 맥이 빠져서 양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유리한 회담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개성을 누가 폭격했습니다. 개성 누가 폭격했다. 우리 안 했다. 그런데 어느 정체모 비행기가 개성을 폭격한 거예요. 그게 유엔군에 뒤집 씌우는 거죠. 그리고 중공군이 어떠서 기관단체가 맞춰서 벤치가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했지 않냐. 유엔군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런 이런 모략 자락극을 하는 거죠. 백남기 씨가 지금 물대포에 죽은 게 사실입니까? 혹시는 모르겠어요. 나 그거 어떻게 생각나네. 이거 참 3점만 빠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70년 좌익들이 정권을 잡는 이런 과정에서 다 인수인계 받고 거기에서 배운 겁니다. 왜? 지금 금강산 개성공단에서도 가고 금강산 관광도 가고 우리나라 기업가 목사들하고 왔다 갔다 언론사도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자연이 뭡니까? 무슨 물이 듭니까? 빨간물이 들잖아요. 그리고 책도 이런 책들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좌익들의 전략 전술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됩니까? 이게 이제 병원에 기체를 끌어들여가 뭐 한다, 누가 죽으면 난리 부실 치다든가. 우리 지금 5명 연사가 죽었지만 좌익 같으면 이건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언론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나쁜 놈이다. 다 이런 전략 전술이 여기를 통해서. 미국은 30년대, 40년대까지 미국의 공산당들이 활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메가지 선풍이 벌어요. 메가지 선풍. 메가지 선풍이라는 것은 미국 국무부의 관청에 200여 명의 스파이가 있다. 공산주의자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트루먼 행정부가 애국법이 일종인데 국가에 대한 충성선서법을 법안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직이라든가 공무원 쪽에서 이런 소련 친소 그런 간첩으로
의혹이 되는 사람들을 대거 추방을 하면서 일단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터졌을 때도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실감을 못한다고 합니다. 간첩은 행정부에 있었지만 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주사부처럼 그런 실감을 악독한 이런 정책을 실감을 못하고 요기요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이 터너 제독이 그 당시에 해군 제독 총장입니다. 별 세 개, 제독이 별 2개나 3개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에 이 메가더에게 그 상륙작전을 성공시켜가지고 공을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련 마리크 대사가 6월달에 이거 보니까 아무리 병력이 100만 대군이라도 이 중국군 유해군 이 색색이 폭격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폭격으로 진격을 3달선 이내로 진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협상을 하자고 유엔 대사인 마리크가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계속 회담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리치위 장군이 저 바다 원산망에 떠 있는 덴마크 그 배에서 합시다 그랬는데 이 저 공산당이 당신들이 회담하고 싶으면 계속으로 찾아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안 가라 했는데 미국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합참하고 이 대통령이 푸시를 하니까 여론이 푸시를 하니까 그럼 가자 해서 개성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뭡니까? 개성은 수복을 할 수가 없고 호랑이 아가리 들어가 꼴이 돼버린 겁니다. 들어가니까 개성이 처음 들어가니까 겁을 주려고 기관 단총도 있지 않습니까? 바축가포 쫙 해가지고 빈무장 해가 갔는데 기관 단총을 해가지고 완장 차고 쫙쫙쫙 하면서 겁을 주고 사진기자로 대동해가지고 사진 찍고 앉아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전술에 속았구나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협상 태도와 실책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는 더 때리면 중공군을 거의 괴멸할 수 그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분리하면 어찌 됩니까? 분리하면 협상하자는 그런 거예요. 문재인 씨가 당 야당 대표들 포집했죠. 자기가 분리하니까 소집한다 하죠. 이게 공산당 수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분리하니까 소집한 거예요. 그럼 그냥 사진 찍고 오면 안 되잖아요. 조건을 달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지메이가 이거 때리려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런 점이 있었고, 결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정비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협상 장소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개성을 포기했던 것이고, 공산군, 공군력, 비행장을 설치하는 기회도 방치를 해주고, 또 공중정찰도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양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그 51년 7월부터 전 전선에서 소강 상태가 벌어지죠. 그런데 이 동부 전선에서는 우리 국군들이 한 채 땅이라도 뺏기 위해서 치열한 고시전이 벌어집니다. 그 영화 나오는 고시전 알죠? 그런데 서부 전선에서는 미군이라든가 유엔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성도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병력 복무기간이 1년입니다. 올라오면 1년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미국 가기 바쁘죠. 왜 거기서 대충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충 싸우고 하려고 하니까 탱크태는 지시를 내립니다. 한국군을 때려라. 무조건 한국을 때려라. 미군은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포획해가지고 때려라. 그래서 한국군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희 터너 제독의 이 책에 보면은 약 10몇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적이 정전을 청할 때, 자, 정전하면서도 군대하는겁니다. 싸우면서 협상하는 겁니다. 양쪽 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도 군사적인 압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해요. 왜? 군사적인 전투행위를 중단하고 회담을 하니까 말들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억지를 하고 하루도 이틀. 그래서 유엔군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 뭐 하시고 제가 공산주의자는 뭐가 약속하겠습니까?
몽둥이가 약해요, 그렇죠? 그럼 몽둥이 가서 한번 도와줘야 되겠네 해서 폭행하죠. 때리니까. 그러니까 2, 3일 지나니까 목격되죠. 아이고 협상합시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회담장에. 그러니까 이놈들은 몽둥이를 때려야 말을 듣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협상 진척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회담을 열자는 공사지체에 너무 급하게 해가 따라하지 말아요. 급하게. 에? 뭐든지 여러분 전쟁하고 정치는 뭐예요? 급한 사람은 집니다. 전쟁하고 정치는 급한 놈죄요. 급한 놈죄요. 우리가 여러분 광화문 천막에 들어온 게 80일씩입니다. 아버지 아닙니까? 지금 박 시장하고 청와대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주당들은. 네. 여기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고 빠지는 모택동 게릴라 유격전력을 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 대표나 우리 홍 대표나 이런 다들 참모들이 누구며 조 대표하고 신상명세서를 가져오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프리스타일 무사회가 허평한 장군이 전략 따라서 혼자 병법을 이루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최고의 지금 다 거점을 하고 있는가 봐요. 청와대에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현재 이게 변동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장군님이 이거 치고 빠지고 하라고 맨 먼저 하신 거예요. 청와대를 깜빡합니까? 자, 정치와 전쟁은 성질 급한 놈이 꼬꾸라지게 됐습니다. 항우가 왜 졌습니까? 항우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사람 많이 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이 끈질끈질한 이 유방한테 넘어질 거예요. 자, 공사 측이 또 회담 장소를 선정하도록 허용해서 안 된다. 회담 장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협상을 팀에서 아쉬운 점을 많이 발휘하게 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을 팀들은 다 군발이들, 군인들이죠. 백덕회를 남일 이런 사람들 군인 출신인데 그 천막 너머에 외교관 전문가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자기끼리 사바사바해가 작지를 짰단 말이에요. 서방세계에 이 외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 유해군 측은 다 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썽이 생길까봐 전문 공산주의자와 협상했던 조지 캐런이라든가 이런 외교관들을 불렀다가 언론에 노출되면 말썽이 생길까봐 겁을 먹고 철석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황교안 씨가 청와대 가가지고 주사파에 그물에 먹히죠. 그물망에 단일 프레임에 먹혀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참모들 찾아요. 참모. 우리 정치가들 지금 병이 5.18 문제라면 아유 겁을 내고 4.3 초대 겁을 내고 그 다음에 7.1하고 아이고 겁을 내고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요 따라오니까 지역구처럼 에브리 프라이데이 금요일마다 현역 국회의원들 아니었습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저 KTX 타고 지역구에 딱 가가 있답니다. 지금 선거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하고 저하고 통합이나 연대 이것보다도 지금 막 금요일마다 지역구 가가지고 지금 관리한다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 뭐냐면 그래서 이 굉장히 최고의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양보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요. 내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를 양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떡을 하나 더 달라고 하던데 이거 하나 더 주겠지 이러니까 그러면 하나 줄 때 반드시 공산 측에게 똑같은 양보를 요구하라. 황교안 씨가 갔으면은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되죠. 조건을 걸어야 되죠.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 우리 이 시대는 DJ와 YS라면 저 주사파를 어떻게 대응했겠느냐. DJ와 YS라면. 네? 그거 좀 배워야겠다. 서두른 태도를 피하라 이거예요. 협상은 서두른 사람이 집니다. 협상, 정치, 전쟁, 성격 급한 사람이 집니다. 그럼 제가 참 성격이 급한데 제가 이거 정치판에서 이거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어요. 급한데 지금 말도 빠르고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을 때 진전된 것이 없으면 해담동에서 뛰어나버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에게는 단호하게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야기요. 그리고 바로 이 51년 7월 달에 회담이 시작돼가지고 2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 해군, 그리고 이제 서양, 동양 쪽에 섬, 북한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엔 해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동부도 그렇고 중공군은 공군이 없어요. 그리고 이 스탈린의 공군들은 이게 유엔군에 비해서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규모 없고, 이 능력도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 공산주의과 해남 의지는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안건이요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들 멋대로 안건으로 해왔습니다. 자, 먼저, 이런 뭐냐면, 국경선을 어떻게 정해됩니까? 이건 안건이 아니고, 아예 뭐라, 안건으로 해가 뭘 갖고 왔냐면, 이걸 보니까, 국경선을 38선으로 하는 걸 논의합시다, 되게요. 먼저 자기들이 38선으로 정해왔어요. 그게 아니죠. 유엔군 이게 뭐냐? 국경선은 처음부터 해야지 안 된다. 자, 그리고 말을 길게 하지 마라. 상황선을 반복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통역을 하게 됐는데, 한국어, 영어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중국어 이렇게 통역했는가 봐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통역했는데, 발언을 많이 하니까 그걸 가지고 목을 지 뜯는 거예요. 목을 지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 뜯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언론에 내고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해가지고 막 선진적으로 제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덟 번째는 정확하게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회담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라 하는 것이고, 협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판일 포로 송환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 공산주의 포로들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포로들을 신문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 핵심은 이게 자유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의 그 자유를 하면은 노예가 되는데 살려주면 자유를 찾지 않습니까? 네,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확대시키는 이게 그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 포로들에게 자유를 더 줄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의식. 이 포로들에 대한 자유에 대한 확산이죠. 그런 것이고, 적이 원하는 대로, 적이 앞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유와 응할 때, 이런 협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아베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적인 이런 가치관의 동맹인가, 그 아베가 주사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만살해서 독도니 뭐니 해가지고 영토를 침략하는 것인지, 그거 확실해야 됩니다. 대마도를 독도를 치겠다. 우리나라 경제를 장악하겠다. 하면 우리가 문제가 제기되죠. 그러나 미쯔비시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 65년 한일협정, 한일회담의 그 정신을 당신들이 어긋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로서의, 그리고 북한에 원래 제당 문제를 유엔 보낸 거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에 어긴 것이 아니냐. 이 문제인지, 이때 대한민국한테 짓밟아 버려야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밝히려 해야죠. 여러분, 아베한테 편지 써보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여기 편지 많이 썼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제가 편지를 써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가 막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이제 밑에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고, 아베에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경상하는 것을 당신들이 막으려 하는 거냐, 대량무자를 막으려 하는 거냐,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주사부한테도 분명히 입장을 야당이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한당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 친일, 반일 이렇게 히스테릭 노예로제, 아이고 이렇게 막 급제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뭐 겁을 먹다 안 먹든 이제 나라 되게 망할 타인데, 공화당으로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줘야 돼요. 제가 정치가들 좀 한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1년 전에 자유민주학회 학회장 하면서 사회도 보고 했는데 참 이 문제가 힘들었죠. 그건 몇시 했는데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왜냐면 지역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당선을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당선을 돼야 되잖아요. 그 2차적 복잡이니까 어떤 안건이 생기면 지역구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표가 될까? 그렇게 되니까 무슨 눈이 한 바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가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해도 뭐예요? 그 생각에 돌아가니까 눈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니까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마음 저 멀리 엇박자 나는 거예요. 그럼 안정된 기술도 없잖아요. 오늘날에 여야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역구 간다고 여야 국회의원들 안절부절이에요. 안절부절. 그럼 뭘 하지 노래를 하셨으면은 다 그거 하고 눈이 막 동자가 돌아버리니까 나라가 지금 내일 모레 마라탕인데 그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뭐 누구가 이걸 떠나서 그렇더라 이게 참 저렇게까지 국회의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국회의원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안 해봐서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면은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답니다. 근데 떨어지면 집에 갔는데 저 불빛이 다 깜깜한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안 오는 게 있죠. 미친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고요. 자, 53년에 7월달에 7월 17일입니까? 휴전협정이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 협정이 체결됐는데 스탈린은 계속 팽덕회는 북경에 있는 모택동에게 작전 지시 오케이를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일일이 다 공격 며칠 합니다 하면 일일이 받는데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고치를 받아야 되죠. 이래 합니다 저래 합니다. 근데 2년 동안 협상을 끈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 협상을 완전하게 사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스탈린을 볼 때는 미국하고 중공이 한반도에서 치즈고 뽑고 해가 양쪽 다 망해야 되죠? 거들나야 되죠? 그래야 소련이 중부 동부 유럽에서 붉은 말뚝을 받으면서 그거를 자기 신앙으로 만들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딜레치기 협상을 못하게 합니다. 김일성이라든가 모택동 팽덕기가 죽을 맛이야. 그런데 3월 달에 모택동 스탈린이가 죽습니다. 의사들이 갔는데 옆에서 야 빨리 수술 좀 해. 옆에 수술 하지 마라 그래. 저희 사인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못한 채 그냥 의사들 반란으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북한 공산당 측에서는 스탈린이 죽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쪽의 사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젠하워 행정부하고 이 유엔부 쪽에서 2년 동안의 협상을 끌다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지친 나머지 엄청난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이리 완투수리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알아서 정전 끝이고 우리는 다시 전투 개시다. 통보를 딱 했답니다. 그리고 이 골프 백악관에서 여름 점심 때 골프 치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뭐냐면 베이킹에 당신들 협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뭘 터뜨릴까? 만주에 원자 폭탄을 터뜨릴 테니까 며칠까지 해답하라 해가지고 편지를 한 통 넣었다고 거예요. 원자 폭탄 편지. 아이젠하워의 해고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이젠하워가 나토 사령관이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군 총사령관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무래도 골프를 잘 치지만 하면 할 것 같거든요. 군 출신이라. 이거 안 되겠다. 급을 주고 겁니다. 어쩌 못하겠다. 그래서 원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결론을 좀 먼저 보면은 한 대단하겠네. 공산당과 협상할 때 힘을 단지 배경으로만 협박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뭐요? 몽둥이를 때려야 된다. 그건 뭐예요? 힘을 군사력을 과감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해전 협정을 반대하면서 계속 국군에게 뭡니까? 전투하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버벅거리고. 장선이가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전쟁 없이 어쩌고 평화통일 해야 된다고 그딴 말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이 옹전도가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했다잖아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전쟁의 위험을 뭐 리스크가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 김정은 체제에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힘을 과감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천안문 사태 또 연평도 사건이 있었죠. 공군부가 떴는데 누가 방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비행기가 F-16입니까? 세대가 떴다 그래요. 치려고 연평도 그쪽 폭격을 한 방 때려 하는데 불발탄으로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때 쳤으면 쳐버려야지. 공산주의자에게는 몽둥이 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교훈이 그러니까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 측 태도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서명을 거절했지만 대미 협상 카드로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경제 원조를 획득을 하면서 한미 상호 보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승만 박사는 그 경고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협상 태도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 석방을 했습니다. 6월 18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아마 야간 자정 12시에 미쳐서 됩니다. 거기는 이제 그제도 포로소임사에 있는 미군들을 파괴한다 해가지고 몽창들에다가 요정으로 해가지고 2차, 3차로 해가지고 저기대로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3만 5천 명을 석방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황교안 씨가 간첩인지 그 당시에 5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5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첩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잠수정 타고 내려오는 직파 간첩, 직파 간첩이 있고 갔다가 임무 끝나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고첩이 있습니다. 고정 간첩이죠. 그러면 고정 간첩은 언제 와서 말뚝을 받느냐? 6.25 때 6.25 저도에 내려오죠. 옷장 장사 해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3만 5천 명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방문포로입니다. 포로 특파했는데 배가 고프고 사업이 파산하고 북쪽에 친척이 있으면은 셀 수 없으면 뭐예요? 북한에서 편지 다 들고 편지 들고 오는데 이거 이모 왔습니다. 이거 철수 아니야? 이거 불고지지 알죠? 그때 바로 고발 안 하면 이 불고지 걸리는 겁니다. 그게 60년 70년까지인데 이것이 이제 고발 안 하고 이래 하다가 처음에는 편지 들고 옵니다. 이거 잘하셨습니까? 아직 뭐 어쩌합니다. 그 다음에 갖고 오는 게 뭐예요? 달러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뭘 갖고 옵니까? 이런 시에 저런 시가 없이 채워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엮이는 겁니다. 그게 고정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 엄마 이번에 부산 집회에서 탈북자가 부산 집회한 거 알죠? 고천 문제. 월남이 고정가치로 망했습니다. 월남이 망했는데 고정가치요. 딴골. 그 다음에 미군 쫓아내고 우리끼리 민족끼리 요거를 김일성이가 75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서 주사파가 지금 저까지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월남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고정가치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자, 6.25 때 여러분 보도연맹에 30만 명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국에 군대하고 경찰이 내려오면서 각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들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직접 사과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도연맹 중에서 인민군이 오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불금 완장차고 본격을 학살하는데 몰입군으로 해가지고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가면서 보도연맹 자익들을 처치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낙동강 전선 내에 있는 것을 워커라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다른 데는 지하에 있는 좌익들이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 인민군이 3개월 동안 천지를 불쳤으니까. 그런데 경상도에 있는 언도에 있는
공산당 프락시들, 좌익들은 올라올 시간이 없죠. 이게 잠재 고정받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고정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나는 경상도 고정받습이 더 무섭습니다. 저로 강원도 고정받습보다 고쳐본 경상도 고치 무섭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로가 된 6만 명,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구국포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꼭 협상 의제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도래가 빠진 것은 어떤 목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국군들 포로가 6만 명이나 아웃타운에서 한을 품고 죽어가는데 대한민국의 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군인들 앞에 이거 여러분 우리 역사에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죠.